형식적 당사자 소송.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당사자 소송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형식적 당사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형식 당사자소송을 얘기할 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지 수용 재결 사건입니다. 토지 수용 재결 많이들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땅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거나 아니면 공항을 짓는다라거나,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원자로라거나 아니면 공항이라거나 이런 걸 이제 지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땅을 뺏고 내보낼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토지 수용 재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용 수용, 토지 수용을 하는 법적 근거는 이 토지보상법만 있는 건 아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라거나 이런 식의 개별법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토지보상법이 이제 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름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용재결. 근데 이제 사실 이 수용재결의 내용에 수용, 강제로 땅을 뺏는다, 재산권을 박탈한다, 취득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서, 이처럼 토지 수용 재결의 내용에는 사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수용 재결, 강제로 뺏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상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그리고 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 그 불복 방법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이제 항고쟁송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이 보상 재결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은 항고심판인데, 행정소송만큼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여기에 행정소송 파트에 들어갑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2번 보상재결,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다툴 때 여기에 논의 안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우선은 이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의 대상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수용재결이 있고 보상재결이 있고,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방어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방어하라. 그러니까 내 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이제 청산의 문제, 보상금 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뭘 하라고? 방어하라. 땅을 뺏지 마라. 만약에 땅을 뺏기지 않는다라면 보상금 지급의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수용 재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보상 재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수용하는 것 자체만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땅을 뺏는 거, 내 건물을 뺏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보상 문제만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상 문제만. 근데 이런 경우는 인용하라. 요건 이제 받아들이는데 청산하라, 보상금 지급의 문제만 남는다는 겁니다. 아예 안 뺏기게 하는 것은 이제 존속보장의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데 돈을 제대로 달라라는 것은 이제 가치 보장에 대한 문제가 될 테고, 요거는 재산권 박탈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밑에 거는 이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툽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인문특강을 할 때요, 권리구제 방법에는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제도와
그리고 2차적 권리구제로서 손해전보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예, 그 중에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쪽입니다. 손해전보에는 위법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과 그리고 적법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실보상 문제예요. 예,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보상은 이제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문제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공항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덕도 공항, 노무현 공항을 만듭니다. 네, 노무현 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뭐 원자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원자로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냈다, 전력 발전을 했다. 그럼 그로 인한 이익은 누가 얻습니까? 전체 국민이 다 같이 얻는 거거든요. 공항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뭐 부산 지역 사람들만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이 다 같이 이익을 얻는데, 근데 그 공항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이라거나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처럼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위법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법에 근거가 있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그 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모두가 함께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모두가 전체의 부담으로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이제 보상 규정들이 개별법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토지보상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지보상법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보상법 이렇게 돼 있죠. 토지보상법.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 불렀었어요. 토지취득보상법. 왜 그렇게 불렀냐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네, 여기 있군요. 네, 2002년도 2월 4일 날 두 개의 법이 사실 통합이 됐거든요. 하나는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강제로 뺏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이 두 개의 법이 합쳐져서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아니라 박균성 교수는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진 거여서 박균성 교수는 이거를 단지 보상에 관한 문제만 그 용어를 포함시키지 말고 취득에 관한 문제도 같이 포함시키자. 그래서 토지 취득 보상법 이렇게 박균성 교수는 부르고 있고 저 역시도 그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토지 취득 보상법 이렇게 불러왔지만 실무상 토지보상법이라고 불러요. 이 토지보상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사 쪽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이제 현업에서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투항했습니다. 광주보상법, 토지보상법 이렇게 부르면 뭐 부르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점수의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하고 한 발 물러서서 토지보상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이제부터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약칭은 이제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약칭인데 여기도 이게 원래 없었는데 저는 이 로엔비 사이트가 편해서 로엔비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로엔비 사이트의 이 약칭이 원래는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법률명 오른쪽에 약칭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고 저 기준은 법제처에서 정하는 약칭 그거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사업인정입니다. 사업인정. 네,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시행자는 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교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청이 되고 이게 사업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 인정을 하게 되면 이 19조 나와 있죠. 19조가 뭐라고 돼 있냐? 사업 시행자는 이 공익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뭘 인정하고 있냐? 네, 공용 수용권. 예, 수용권. 뭐 사용권도 있고요. 네, 수용권만 보면 되는데, 네, 토지 수용권, 공용 수용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19조하고 20조를 합쳐서 해석을 하면,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으면요.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 공용 수용권이 사업 시행자한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죠. 그래서 20조에 있는 사업 인정은 그 성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허다. 사업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공용 수용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사업 시행자는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요. 네, 땅이 필요해서 먼저는 뭘 거치라고 하냐면 26조 20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방금 봤던 거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조서,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보상 계획의 공고 통지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라.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이 사업 시행자가 방금 봤던 그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으면요. 이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GS건설이라거나 현대산업개발이라거나 이런 그냥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인정을 받으면 공무수탁 사인이 돼요. 그래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 사업 시행자는요. 이 토지 소유자 등하고 관계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 등하고 협의를 거치래요. 26조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해 보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 청구를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자고. 내가 당신의 땅을 이만큼 살 테니까 네,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거쳐 보는 것입니다. 협의를 거치라는데 이 협의는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방금 전에 계약 청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계약인데 학자들은 이 협의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보고 판례는 실무상으로 이것을 사법상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냥 매매 계약이라고 봐요. 학자들은 왜 그렇게 보냐면 20조가 먼저 있었죠. 위에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은 행정주체지위 인정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조 뒷부분부터는 공법관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20조 뒷부분부터는 공법관계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판례는 이것을 그냥 결국은 뭐 땅 사고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민사관계 문제로 봐서 사법상 계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28조입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죠.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이 공공사업을 안 할 거냐? 국가 정책인데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이 공공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갑니다. 마치 노동위원회가 있듯이 여기에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서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노동위원회한테 조정해달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28조에 보면 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이 협의의 불성립이 요건입니다. 먼저는 무조건 협의를 거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를 거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20조의 사업 인정이 있습니다. 그게 고시돼요. 고시가 되면 이게 특허 처분이라고 했죠?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업 시행자는 공용 수용권을 설정받게 될 텐데 이 사업 인정 고시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 날 그때부터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절차를 정해놓고 있고 누구한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찾아가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수용 재결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재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결 처분은 아닙니다. 요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분으로서 재결입니다. 처분으로서 재결.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우리 필기노트의 논점 박스를 보시면요. 부진정 당사자 심판들이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도 여러 번 봤었어요. 노동관계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노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사건 지금 이제 토지수용사건 보고 있죠. 여기서는 지토위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소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게 사법관계 문제에 대한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심리 의결을 하기는 한다는 점에서 재결이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놓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은 재결의 형식으로 나와도 실질은 뭐라고? 처분이라는 겁니다. 처분. 처분으로서 재결에 해당한다. 처분으로서 재결. 요건 처분입니다.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이 수용재결, 요 토지수용재결을 뭐라고요? 처분입니다. 처분입니다. 처분. 다시 법령으로 돌아가시면은 28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 재결은 뭐라고?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재결을 신청한다. 이름만 재결이다. 이것은 사실은 처분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법률관계에 양쪽 당사자가 있을 텐데 이 쌍방 당사자 중에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랑 얘기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토지소유자. 그래서 사업시행자 쪽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 토지소유자 쪽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 사업시행자가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또 어떡합니까 이거? 이럴 땐 어떡하나? 이런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0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 인정고시가 된 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재결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는 직접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아까 28조에서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구를 받으면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GS건설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GS건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GS건설 미친 것 같아.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그렇죠? 이럴 땐 GS건설이 계속 괴롭혀도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 갑은 GS건설한테 야 너랑 그만 얘기할래. 넌 도저히 말도 안 통한 놈이야. 너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면서 야 됐고 토지수용위원회 찾아가자. 야 가서 네가 재결 신청해.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GS건설은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재결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쪽에서도 이 토지 수용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냐? 사실 사업시행자는요, 국가나 지자체거나 아니면 회사, 기업체겠죠. 법인이에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요, 그냥 촌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토지 수용연에다가 막, 서류 작성해갖고 재결 신청하고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겁니다. 이 토지 소유자인 이 일반인들이 수용 재결 신청하는 것이 이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 그냥 청구를 단일화하는 거죠. 그리고 재결 신청을 하고 싶으면 수용 재결을 받고 싶으면 토지 수용의 판단을 받고 싶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그걸 해라, 재결 신청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는데 무엇으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이 처분, 토지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의 법적 근거는 34조라고 보고요. 이 34조의 내용은 50조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조의 재결 사항을 보시면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이 재결의 사항은 이런 내용들이다 이거야. 수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공용 수용권, 공용 사용권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사업시행자한테 수용을 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어디까지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방법을 이 재결서에다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공용 사용권이 인정이 되고 또 수용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을 한다면 사용을 한다면 언제부터 수용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한다면 언제까지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사항. 근데 여기에 뭘 보시냐 이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땅을 뺏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 재결 재산권을 박탈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토지 소유자 쪽에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자신의 토지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넘겨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쪽에는요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각각의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죠. 얘는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땅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는 그걸 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러한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토지 수용 재결은 누가 하냐? 51조의 관할. 문제로 출제가 되면 그냥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토지 수용위원회가 그냥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니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1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니까 중앙노동위원회도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킨 이상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얘도 똑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찾아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처분청이 된다는 거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이 된다는 거죠. 국가나 시도, 광역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GS건설 같은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라면 누구 찾아가라? 중앙토지수용을 찾아가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일 수도 있고 또는 기초지자체일 수도 있겠죠. 시도가 아닌
광역이 아닌. 뭐 공무수탁 사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럴 때인데 요 두 가지 상황이 아닌데 근데 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럴 땐 누굴 찾아가라? 중앙토지수용을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지방토지수용회로 가라는 거죠. 지방토지수용회는 이랑 각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 전부 다 지방토지수용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관장 사항까지, 관할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 재결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내 땅 뺏지 마. 또는 보상금 제대로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83조부터 등장을 합니다. 83조에는 이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 이의 신청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의 신청이 아닙니다. 위에서 34조의 재결, 그 재결도 재결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 83조의 이의 신청, 이것도 이의 신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4조에 있는 재결은 처분이라고 했어요. 토지수용 재결은 이름만 재결이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죠. 왜?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이려고 하면 처분을 다퉈야 되는데 그 앞에 처분이 없었어요. 네, 그쵸? 그 사업 인정 처분이 있긴 했지만 그걸 다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4조에 있는 토지수용 재결은 재결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처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의신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의신청은요? 오리지널 진정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1항에 보시면 중앙토지수용회의 34조에 따른 재결. 네, 중토위가 뭐 국가나 시도라거나 아니면 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중토위가 한다고 했죠. 중토위가 한 재결, 요게 이제 처분이죠. 여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토위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뭐지 이거? 그럼 뭐 중토위가 처분청인데 이 행정 불복 절차, 처분 불복 절차가 또 중토위한테 갔네? 그러면 이거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맞네? 그럼 이 이의 신청 진짜 이의 신청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시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지토위가 처분청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 진짜 이의 신청이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2항에서 지방토지수용회가 내린 그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을 할 때도 역시 지토위한테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진짜 이의 신청이라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회를 거쳐 어디로 가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디로 가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거치는 거예요. 뭐 거쳤지 않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말이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직접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2008년도 2월 29일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후부터예요. 사실 그 전에 2008년도 이전까지는 뭐라고 했냐? 만약에 관악구청장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불복해서 심판을 제기하면 어디로 가? 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근데 2008년도 이전까지는 바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되냐? 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피청구인이 될 처분청, 관악구청장을 한번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장한테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그러면 이 관악구청장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는, 네,
이런 방식이었었어요. 이런 방식. 근데 뭐 굳이 그럴 거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악구청장을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도 되고 제기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가도 된다. 그냥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에 바로 가도 된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그 비청구인이 관악구청장한테 알려주고 그럼 관악구청장이 그때 가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가는 게 가능합니다. 옛날 방식은 거쳐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처분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중앙토지수용회에다가 이의신청하라는 겁니다. 걔는 이제 뭐예요? 예, 중앙토지수용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항만 보면 저거 진정 이의신청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2항도 지토위한테 이의신청하라고 돼 있을 텐데 2항에는 중토위에 이의신청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봐야 된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34조의 토지수용 재결은 이름이 재결이고 그게 진짜 재결 처분인 게 아니고 그건 처분이고 여기서 이의신청은 이름이 이의신청이고 이게 진짜 이의신청인 것이 아니고 이건 행정심판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이런 이의신청을 우리가 부진정 이의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진정 이의신청. 오케이? 네. 짜가라는 거죠. 짜가. 네. 가짜라는 거야. 가리지날. 네, 가리지날. 짭. 알겠죠? 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고 부진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죠. 이건 행정심판입니다. 부진정 이의신청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청입니다. 재결이 이렇게 나오죠. 재결 내용 한번 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중앙토지수용회는 83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34조에 따른 재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이니까 위법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부당 여부도 판단을 내리겠죠? 네, 뭐 그럴 수 있고 네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냥 취소하는 거 똑같네요. 근데 모두 있어요.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네, 심판이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극적 변경이 보상액의 변경이 이거야 뭐 행정심판이니까 뭐 그닥 특이하다고 볼 건 아니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정심판법에서의 변경도 적극적 변경이었었고 따라서 이렇게 보상액의 변경 아까 그 토지수용재결의 내용 안에 손실보상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이거? 그냥 취소심판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아예 취소해버리는 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이때 이 재산권 박탈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때는 그냥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뭐 내 땅에 100평을 수용을 해간다. 그러면 야 갑당 니네 공공사업 하는데 하나도 안 필요하잖아. 왜 그거 다 수용을 해? 바보야? 이러면서 전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야 갑의 땅 중에서 이 80%에 해당하는 80평까지는 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이 맞지만 이 20평 같은 경우 안 그렇잖아. 그럴 땐 20평 부분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은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거고 그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심판에서 보상재결에 불복할 때는 여기 이거예요. 보상금의 금액을 변경하게 될 거고 이렇게 각각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보상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행정심판은 말이에요. 수용재결 불복할 때도 보상재결 불복할 때도 어느 쪽에 불복을 하든지 간에 토지 소유자 쪽이 중요하니까 불복하든지 간에 그냥 이의신청이라는 걸 제기하면 돼요. 네, 그냥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도 똑같을까? 저게 취소심판이었으니까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이 소송도 그냥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도 그냥 취소 소송 제기하고, 보상 재결에 불복할 때도 그냥 취소 소송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의 신청이 양쪽 불복 모두 다 취소 심판이듯이 행정소송도 양쪽 불복 모두 다 취소 소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그 재산권 박탈 부분에 불복할 때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취소송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고, 보상 재결 부분,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취소소송의 문제로 보지 말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이라는 것을 제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먼저 법령 규정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도 제기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의 불복, 이거 처분이죠? 토지소용 재결.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왜? 처분 나오고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간에 뭐 안 거치고 행정심판, 이의 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할 때는 90일, 이게 바로 제소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거쳤으면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겠죠? 재결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때부터 60일이라는 겁니다. 요게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60일이고 이게 30일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위에 한번 보세요. 83조에서 이의 신청을 할 때 이제 날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 행정심판 청구할 때 1항이든 2항이든 요거 이의 신청은 그 재결소 정보원 요거는 이제 처분서죠. 처분서를 받고 3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3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예요. 그리고 여기 85조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다음에는 여기가 또 30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처분 나오고 심판 갈 때 30일, 그 다음에 재결 나오고 소송 갈 때 30일, 이렇게 여기도 30일, 여기도 30일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60일이었었어요. 60일. 그래서 중간에 재결을 안 거치고 처분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소송으로 갈 때는 여기 30일, 여기 30일이니까 그냥 합산해서 60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했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처분 나오고 심판 청구할 때 30일이 청구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재결 나오고 소송 제기할 때는 또 3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중간에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때는 더해서 60일이 제소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심판 청구할 때 30일은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 진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30일씩 더해져가지고 요게 60일이었던 게 90일이 되고 요게 30일이었던 게 60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금 더 용이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장을 이렇게 해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방식으로 불복을 하는 게, 아니 이건 취송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취송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불복하는 게 그 수용 재결 부분하고 보상 재결 부분하고 양쪽 불복 모두 다 이런 식인가요? 또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용 재결 불복에서만 그렇습니다. 수용 재결 불복에서만. 85조 2항에 보시면요. 2항에 보시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에요. 요게 형식적 당사소송입니다. 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그래, 어쨌든 토지 수용 재결의 불복이 있어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이 다른 게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라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보상금의 증액과 감액에 관한 소송이라면, 증액은 누가 구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감액은 누가 구하겠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줄여달라고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증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이렇게 증감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증액 청구 소송이죠? 이럴 때 누구를 상대로 하래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래요.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처분은 토지 수용 재결이고, 그 토지 수용 재결을 내린 행정청은 바로 토지 수용 위원회예요. 근데 그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항고소송, 취소송, 행위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죠? 피고 측면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도 역시 이 처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처분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뭐 중토이든 지토이든 간에 를 상대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의 반대편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피고로 해서 각각 소를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바로 당사자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식이 당사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행정심판에서는 저랬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수용재결뿐만 아니라 보상재결, 보상금 문제를 다툴 때도 취소심판을 제기하라고 해놓고 왜 행정소송에서는 수용재결 다툴 때 말고 보상재결 다툴 때는 굳이 이런 식의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행정심판 끝나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 소송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이 소송에서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쟁이 이 소송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옛날처럼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다투라고 하고 있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요거가 합쳐져 가지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합쳐져서 지금의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게 지금의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당시에는 그리고 이 토지수용법 당시도 1기와 2기로 나눠지거든요. 기간이. 근데 이 1기 요때 가장 옛날에는 이 보상재결에 불복을 할 때도 취소소송을 제기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85조 2항이 없었어요. 저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한반복 게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취소를 제기하면 저거는 뭘 할 수가 없죠? 적극적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에서는 변경의 의미가 소극적 변경에 그치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 금액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토지 소유자가 원래 나왔던 토지 수용 재결에 나에게 주는 보상금이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 뭐야 이 땅이 얼마짜린데 2억은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고 보상금을 정해놓고 있는 이 토지 수용 재결은 잘못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저 취소를 제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법원의 생각이 2억을 주는 게 맞다. 원고의 주장이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처분의 내용을 1억에서 2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에서의 취소 또는 변경에서 변경은 소극적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1억이라고 정해놓은 이 토지 수용 재결은 잘못된 거야 라는 거밖에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된 거니까 취소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판결 내렸습니다. 예, 너무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서 취소 판결 내리겠죠? 그렇게 취소 판결 내리면 그러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청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억 1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토지수용 재결을 내리면서 대처분 의무가 부과되니까 당연히 토지수용 재결을 또 내립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다고 해놓고 1억 1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면 장난해? 내가 지금 1원 더 받으려고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 이러면서 뭐하냐 지금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다시 또 2차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취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2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억 1원이 뭐야? 이러면서 또 취소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토지 수용위원회는 1억 2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소송하면 1억 3원, 또 소송하면 1억 4원 이렇게 하면 언제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재산적 분쟁의 문제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반복 게임으로 계속 공전이 되더라 이거죠. 헛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분쟁이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해서 야 그냥 당사자끼리 둘 다 와. 둘이 한 판 붙어. 이겁니다. 한 판 붙어. 그래갖고 둘이 싸워가지고 한 번에 끝내자. 1회적 해결을 하자. 금액을 여기서 가장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 방에 정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다라고 결정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정작 당사자가 되고 있는 사업시행자라거나 토지소유자를 소송 당사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둘이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고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고 토지소유자 쪽에서 제기하면 사업시행자, 당사자가 돼버리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감액 청구하면 토지소유자, 당사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거, 예, 이 토지보상법 20조 그리고 20전 사업인정이에요. 26조는요. 네, 협의를 거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8조에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34조에서 토지 수용 재결의 근거가 있었고 50조에서 보상금을 포함하고 있는 재결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고 51조에서 관할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83조에서 이의 신청 규정이 있었고 84조에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이의 재결 규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85조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시면서 네, 익숙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할 수가 없고 이걸 익숙하게 하지 못하면 형식적 당사소송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 당사소송의 본 내용 들어가게 되면 제가 두문자도 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두문자를 따드려도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리도 헛바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20조부터 시작해서 85조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토지 수용 재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땅을 뺏는 수용 재결과 돈을 주는 보상 재결 부분이 있고 각각의 불복은 이의 신청이라는 행정 심판과 그리고 행정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 쪽이든 보상 재결 쪽이든 둘 다 똑같이 취소 심판이 되고 행정 소송 쪽으로 가게 되면 수용 재결 쪽의 불복은 취소이지만 하지만 보상 재결 쪽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된다.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이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